환율이 급등하고 주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수출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고, 적어도 이 레벨에서 한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이건 수익이 꽤 날 수 있는 장이다. 지난 6월이 참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2,300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야 이게 이제 2,000도 혹시 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한 달여 만에 2,400을 탈환했죠. 한국 증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 사고 계세요? 왜요? 일단 너무 싸서. 너무 싸서. 이번에 현대차 실적 뭐 3조 나오는 거 맞잖아요. 네. 분기 3조. 네. 이걸 이제 친애하는 모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걸 봤는데,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걸 봤는데 3조 중에 환차익이 한 8천억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뭐냐면 위기 때 환율이 올라요. 네네. 그러면 환율이 뭐 작년 이맘때 1,100원, 네. 이게 지금 1,3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율 200원이 확 뛰어버리니까 뭐 비율로 이야기하면 고점은 한 18%, 17% 올랐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오르게 되면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본 경쟁력을 깔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당장도 이익이 좋아지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프로덕트 믹스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이게 Q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들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야 공급 차질 속에서 나온 호실적이라 이게 대단한 거지만 공급 차질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해소한 다음에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면 이건 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분이 테슬라 모델 Y를 사는데 네. 2년 전 예약을 걸었대요. 2년 전 작년 초겠죠. 그 정도 걸었는데 그때가 7천만 원대에 걸었대요. 근데 지금 신차값이 1억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경쟁사들이 다 올리는데 우리는 환율이 되게 매력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제일 잘 만들고 네. 또 이런 전기차들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한국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굳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수입 부품들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다른 경쟁 기업들이 가격 올리느라 바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 환을 이용해서 내년 내후년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본다면 점유율 게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수출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수출주들의 실적은 지금 올해 나오는 실적은 저는 그렇게 뭐 지금이 고점 이렇게 보지 않아요. 내년 내후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죠. 왜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일단 되게 힘든 해예요. 첫 번째로 뭐가 힘드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급 사슬망에서 반도체 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저렇게 지금 락다운 들어가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에다가 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고유가로 인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재밌는 흐름들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기름을 덜 쓴대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차를 안 몰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쇼핑도 이제 안 한다는 뜻이고 여행도 비행기 항공권이나 결제할 수 있는 부자들이나, 왜냐하면 항공권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분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여행들도 어려워지고 하는 경기가 나빠지는 시국이거든요. 그러면 제품 가격 인하 요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특히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들에 대한 수요들은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실적들이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앞으로 상당히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나쁠 거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들을 방어해 주는 게 어마어마한 환율에서의 이익으로 방어를 한다면 다른 경쟁자들 다 불황을 맞아서 힘들 때 우리는 환율로 좀 보약 먹으면서 버티다가 내년에 경기가 뭐 금리가 동결되든 인하되든 하거나 해서 경기의 회복 모멘텀들이 생기는 시기가 언제가 올 때 그때 우린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익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건 되게 안 좋을 거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 이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레벨에서 한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이건 수익이 꽤 날 수 있는 장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장이 또 저점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닌데 이 레벨에서 사서 한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가, 특히 수출주 주가가 지금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은 정말 이래저래 살펴봐도 금융위기급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에 지금 주가는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사님 말씀은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더 크니까 이런 시점에 위는 열리죠. 없다.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열리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 이제 한 10%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다고요? 예, 왜냐하면 외화 단기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외화단기채, 외화장기채, 리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팔아서 네. 현금 좀 마련해가지고 주식 사고. 주식 사고를 6개월째 사네요. 6개월째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주식은 정말 제 인생에 지난달 6월만큼 제일 많이 산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아 진짜로? 그냥 2,300대니까. 2200대도 많이 샀고요. 장중 기준으로 아무튼 비명소리 나올 때 밑에 이렇게 대놓으면 다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샀죠.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에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2020년 3월에는 월간 단위 2억도 사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6월에 그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사셨다라는 건 이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는 뉴스에서 경기 침체, 이제 경기 후퇴, 경제 위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밑으로 더 찍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한테 왜 사야 하는지 조금 더 한 번 더. 그 경제 위기 소리가 날 때 안 사면 싸게 못 사요. 예, 경제 위기가 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환율 급등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환율 급등하면 그 해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주니까. 근데 우리가 단가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보약 먹고 한 이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 좋아질 때 이때 몸보신했던 환율 이익을 쫙 보면서 밀어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 끝나고 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올해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뭐 불안이죠. 그죠? 근데 이게 내년까지 갈 수 있다. 동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 제가 뭘 해나. 근데, 내년쯤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익이 나빠져서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온다고 가정하니까. 근데 내년 하반기는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망하는 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환율 보약을 먹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망하는 데는 죄송합니다만 좀비였던 거고 이미 망했는데 정책 지원이나 이런 걸로 버틴 기업들이 없어지는 건 저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들이나 관계사는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 망한다고 해서 주가는 상관없거든요. 그죠. 오히려 주식시장의 주가에 이미 다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비 기업들 없어지면 오히려 남은 기업들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올해 지금 7월에 사서 내년 7월에 주가가 지금보다 낮다 아니면 높다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환율이 위기가 온다니까 유지될 거 아니에요. 뭐 1,500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율 뭐 1,330원도 갔는데 1,500원 못 갈 게 없죠. 위에 저지선이 없어요. 1,570원이 저지선이에요. 다음 저지선은. 자 그렇다면 뭐가 겁나는데요. 환율 100원도 오를 수 있죠. 그러면 기업 이익이 아까 현대차 3조 이익 중에서 3분의 1 거의 4분의 1이 환차익인데 수출 주는 2배 더 날 거 아니에요. 환차익이. 이익이구나. 예, 환차익이 2배 더 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역발상을 생각할 때다. 위기가 올 수 있다. 동의. 금융기관 위험해질 수 있다.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 근데 그거랑 수출기업이랑 뭔 상관인데요. 다 현금인데 순현금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기업들 LG 엔솔이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LG전자나 뭐 등등 뭐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도대체 그래 어디가 금리 오르면 문제가 되는 회사가 어딨냐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에 선동되는가? 간단해요. 우리는 이게 좀 마음에 부정적인 거에 되게 예민해요. 우리 악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악플 보면. 네, 유튜브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악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풀이 뭐 90개고 악플이 10개여도 10개만 보이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 마음은 험담에 약해요. 위기에 약해요. 왜냐하면 그 위기라는 경고를 게을리했다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위기다, 경제 위기다, 외환위기다 소리가 들리면 위축되고 털이 바짝 서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25년째 듣잖아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그리고 그 뒤에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식 사서 실패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외환위기는 25년째 온다는 소리를 매년 듣고 살지만 특히 2015, 16년에는 지난 정부에서 한 자리 했던 그 높은 곳에 올라가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대학교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망한다, 나라 망한다는 책까지 쓰고 고위직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뒤 2017, 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와서 삼성전자 이익이 역대 최고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그렇게 비관론이 팽배할 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 회사 망할 거냐? 또 이 환율에서 이 회사가 내년에도 이익이 올해보다 엄청 줄 거냐?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이익이 엄청 줄 거라는 걸 반영한 주가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20개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 매매 때문에 지난 시간에 와서 제가 이 레버리지 청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레버리지 청산이 역사상 최대였어요. 아 진짜요? 예, 2천억 불 이상 청산됐습니다. 우리 돈 260조, 250조 정도 되는 돈이 청산됐고요.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800억 불이 청산됐거든요. 아 글로 금융이 또 그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더 컸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GDP가 커졌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역대급 청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청산이 나와서 시장이 유가, 그죠? 금, 구리, 곡물, 채권 다 박살났잖아요. 지난 6월이. 이런 걸 저희들은 이제 커피큘레이션이라고. 항복 장세. 항복 장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 매매든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데이터 나오면 알겠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또 엄청 샀을 거예요. 지난 3월에도 엄청 샀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저가 매수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탁 들어오는 시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냐? 그건 모른다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외부 충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가 또 망할 수도 있고 중국이 금융위기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중국 걱정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상한 건 아닌데 중국이 좀 걱정돼요라는 게 저희들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터지면 2200 아니라 2100도 깨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와 지난번 바닥 사이에 아주 큰 괴리가 있겠냐. 그때 또 사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번 시장을 견뎌내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해 주셔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 4.8%, 2분기 0.4%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치 5.5% 달성이 이제 물 건너갔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향후 어떻게 좀 보시면 그럼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중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저는. 올해 성과가 중국 증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딴 나라 많이 폭락했는데 여기만 좀 반등했으니까. 물론 작년에 먼저 폭락했지만 왜 폭락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디디 추싱도 그 과징금 때리는 거 보는데 조 단위로 때리더라고요. 작년에는 엔트그룹이랑 알리바바한테 한 3조 정도 과징금 때리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정책이 자본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독이다. 왜냐하면 어디를 때릴지 모르겠고 이익 많이 나면 때린다. 우리나라 은행주랑 똑같지 않아요? 돈을 벌어야 때리겠죠. 돈을 벌면 나쁜 놈이에요, 그냥. 돈을 버는 건 나빠. 오면 주식시장도 없애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죄악시되는 산업들은 주식시장에 왜 상장시켜요? 우리나라 은행도 다 상장 폐지시키고 국기화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하러 기업들을 상장시켜놓고 때리냐고요. 때리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회사들은 다 국유화시키고 상장 폐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리스크들을 지고 가는 가운데 이번에 허난성에서 뱅크런 났잖아요. 보면서 이번에 블룸버그 기사를 보는데 모기지 보이콧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자를 내지 않겠다. 상환하지 않겠다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헝다를 비롯한 수많은 부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단성 있는 구조조정도 못하고 또 부자들, 그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우리도 그렇지만 떡덩거리고 잘 사는 반면 우리들한테는 이자 다 받아가고 우리 집값 빠졌는데 여기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결국 핀테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중국에서 나온 거고 그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배가 아팠던 거죠. 그러다가 경기도 안 좋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 마녀사냥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마녀사냥의 대상은 또 명망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게 서로 또 기분도 좋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뱅크들이 은행들이 또 그걸 죄를 또 다 감당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뭐 유예해 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왜 중국 은행주가요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7% 늘렸거든요. 근데도 왜 그렇게 주가가 저평가되는가? 이게 뭔가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자를 포기하고 대출도 포기하고 원금도 탕감해 줄 거라는 걸 투자자들이 아니까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 거고 한국은행도 이번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안 했으면 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 증권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은행을 비틀어가지고 대출 연장해 주는 것들은 되게 그냥 쉬운 약이에요. 근데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서 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인데 이번에도 관료들한테 또 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위원회에 나온 그 세법 개정안이 그렇게 누더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를 세게 해서 주담대를 많이 받고 또 전세자금 대출까지 많이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겠다고 하면 결국 은행들 보고 옛날 MB정부 때 했던 것처럼 국민행복기금 이런 거 만들어서 또 돈 대주고 그거 대부분 상각하거든요. 손실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 돈 대주는 것들이 또 누구한테 갈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행주 주가가 왜 빠지는지 이유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너무 컨트롤이 심하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업을 때려잡을지가 예상되지 않는 시장은 저평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중국은 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최근 들어서서 환율도 엄청 오르고 기업 실적도 좋은데 두둑에 맞았으니까 조금 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작년에 너무 두둑에 맞은 나머지 올해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밝다고 말하기는 두 가지 면에서 걱정스럽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안 좋아지는데 여기라고 뭐 그러면 기업들 이익 빵빵 나는 걸 정부가 팔을 쥐어뜯지 비틀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공동부유라는 정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금융위기들이 빈발할 때 정부가 결국은 뭔가 금융기관들한테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손실이고 그 손실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다시는 대출을 안 알려야 될 거거든요. 더 대기업들만 대출하겠죠. 민간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네, 이런 식의 악순환을 이제 가게 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반등은 기분 좋으나 그렇게 너무 아주 높은 기대 수익을 갖고 또는 앞으로 성과가 크게 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